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주말 동안 종합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마지막 카드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 이 최종 의견 진술 시간 제한 없이 헌재가 허용했죠. 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어떤 입장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월 2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기획. 북한 병사들은 총알바지. 러시아 아무런 예고도 없이 3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았습니다만 벌써 3년을 맞으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북한 병사들은 총알바지로 희생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종전 협상도 급물살을 타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3년 기획, 북한 병사는 총알바지, 그동안의 과정 평가해보고 앞으로를 좀 전망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전하는 2022년 2월 24일 KBS 9시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한 뒤 새벽 시간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고, 이 우크라이나 동남북쪽에서 러시아 지상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첫 소식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이른바 평화유지군 배치를 명령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불과 하루 만에 특별 군사작전 수행을 전격 선포했습니다. Но Россия не может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звиваться, существовать с постоянной угрозой, исходящей с территории современной Украины. 수도 키예프에 공습 대비 사이렌이 울리는가 하면 제2의 도시 하리코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섬광과 폭발음이 감지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가 무력화되는 등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을 뿐 민간인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개시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3년 전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아닌 특수 군사작전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죠? 예. 이게 좀 복잡한 게 왜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썼냐면은 원래 이제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라고 그래서요. 94년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소련 연방이었기 때문에 또 나토 쪽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대한 핵무기가 구소련군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모두 러시아에 이전하는 비핵화 이 합의를 하면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포함해서 안전을 보장한다는 양해 각서를 썼거든요. 근데 물론 양해 각서니까 강제력은 없죠. 거기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안전을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 군사 작전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고, 또 하나는 러시아 안에도 우크라이나계 주민이 많고 네.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계 주민이 많거든요. 심지어 2014년 그러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 뺏어가고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질 때 그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야누코비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노골적인 친러 대통령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요로마이단 소위 이제 민주화 혁명으로 인해서 쫓아내고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로 도망갔죠. 망명했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단기간에 위협을 하면 젤렌스키 정권을 붕괴하고 새로운 친러 정권이 들어설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장기화된 전쟁을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라는 전쟁 얘기를 쓸 수도 없고 써서 실익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특수
또는 특별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푸틴의 그 침공 목표는 정권 교체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전장 상황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가 있으면 남부 크림반도가 있고 동부 내전이었던 돈바스 지역이 있고 벨라루스 쪽에부터는 북부가 있거든요. 2022년 2월 14일 날은 이 세 곳 남부, 동부, 북부에서 전면적으로 침공에 들어갑니다. 음흠. 그러면서 수도 키이우까지 들어가거든요. 정말로 그때 뭐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2달 지나고 나면은 푸틴 대통령이 전선을 완전히 축소합니다. 북부와 동북부는 포기하고 네. 돈바스와 크림반도에 있는 남부 회랑 쪽에 집중하거든요. 이때부터 푸틴이 밀려요. 밀려서 상당 부분을 뺏긴 다음에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역 등에서 교착이 되거든요. 왜 전선을 축소했냐면은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대 전술단이라는 걸로 러시아군을 모두 편제했는데 이 대대 전술단은 한 달 이상 작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장기전을 준비 안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뺏기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뒤에 나토가 있었고. 그러니까 푸틴의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푸틴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 북부나 동북부로 들어갔던 러시아군들은 전멸했거나 고전 이후에 모두 후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 이전에 직전 지지율이 23%였어요. 부정부패로 얼룩졌고 그 젤렌스키 내각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집권한 이후에 30여 개의 내각의 보직을 자기 코미디언 스튜디오의 뭐 작가, 실장 이런 거 다 채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밀어버리면 밀리겠구나. 근데 그게 오판이었죠. 오판이었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막아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또 높였잖아요. 23%에서 전쟁 2, 3주일 뒤에 9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막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쟁 피로감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 4%다 그러는데 그 양반은 뭐 이상한 말을 잘하니까 지금 한 50% 내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상승이 아니고 하향세예요. 천천히.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 피로감. 어차피 지금 뺏긴 데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았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도 아니었고 행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거였고 이제 그만하자. 이게 50%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약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파고드는 거죠. 현재 우크라이나의 어느 정도 면적이 러시아 차지가 되어 있죠? 좀 복잡합니다만 크림반도는 2014년에 14년에 이미 뺏겼고.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루간스크라고 하는 지역, 요 지역이 이제 내전 상태였는데 요 지역을 이어서 요 지역 포함해서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데는 남한 면적쯤 됩니다. 남한 면적. 어마어마하고요. 예. 그리고 전쟁 이후에 점령한 지역은 전라남북, 경상남북, 강원도 정도 그 정도 면적을 추가로 뺏은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는 뭐 러시아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의 한 3분의 2 서쪽에 아래 위로 드니프로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강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 러시아 쪽 3분의 1 지역은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강을 중심한 서쪽은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강하고 이 서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드니프로강 동쪽은 러시아 생각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냐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대략 인구의 60-70%가 러시아계고요. 내전이 일어났던 돈바스 지역도 한 40%가 러시아계예요. 지금까지 전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공식적인 자료가 있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분 말은 뭐 거품이 너무 많고 지금 정확한 자료는 극비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추산해 봤을 때 러시아 쪽 인명 피해가 80만 내외 전사 사상자 포함해서 뭐 부상자와 사망자를 예. 합해서. 근데 이제 사망자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러시아가 사망자 전사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찾아보면 그 보상금이 40조가 넘어요. 그럼 20만 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도 그 정도라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
거의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사상자는 200만 명 내외가 아니냐. 양쪽 합해서. 양쪽. 어. 어마어마하죠. 좀 아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전쟁 피로감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 사상자가 생겼다면은 러시아 국민들도 상당한 전쟁 피로감이 있지 않을까요? 러시아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어요. 다 양쪽 있어요. 다 다 있겠죠. 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젊은이들 그 가용한 징집 자원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이탈해서 주변국에 살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내부 상황은 말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많은 영토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긴 것처럼 착시를 느끼는 거고. 그러나 이게 처음처럼 열렬한 지지는 아니다. 근데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만일에 끝내버리면 그때 이제 그림이 푸틴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려지죠. 그럼 푸틴 입지는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인 실패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예. 그 땅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권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젤렌스키는 땅을 우크라이나 영토 한 5분의 1 되거든요. 예. 지금. 땅을 뺏긴 상태에서 회전하면 이제 입지가 패배죠, 패배. 예, 약화될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일부 영토를 좀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전선이 3개입니다. 남부 회랑이라고 하는 크림반도와 돈바스린 남부 회랑이 전선의 99%를 차지하고요. 그 위에 조그만 하르키우라는 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져요. 면적 아주 작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땅인데 이게 두 개 다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여기는 이제 하르키우는 군수공업지대가 있어요. 유명한 탱크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눈독을 들이고 있고 사활을 열고. 우크라이나가 열세에 있다가 지난해 8월에 갑자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쿠르스크예요. 쿠르스크. 그 쿠르스크는 거기 지금 북한군이 그렇죠. 가 있는 거고. 서울의 한 배 반 이상 면적, 거의 2배 가까이 우크라이나가 장악했다가 지금은 한 5분의 2 정도만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쿠르스크는 러시아의 자존심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을 뒤집었던 쿠르스크 평원 전투가 거기서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가 두려워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의 휴전이거든요. 종전이든 휴전이든 강제.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걸 막으려면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잡고 있으면 땅을. 예.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은 1945년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45년 5월 9일 이후로 러시아 본토를 뺏긴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자존심이 지금 상해 있죠. 그러니까 그 쿠르스크를 젤렌스키가 약점을 치고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4월을 걸고 이제 러시아가 수복을 해서 한 5분의 3 정도 수복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인민군이 여기가 있는 거죠. 예. 자, 모스크바 현지를 좀 연결해서 러시아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오선근 통신원 연결해 보죠. 오선근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선근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몇 시예요, 시간이? 예, 서울하고 모스크바가 서울보다 6시간이 늦는데요. 23일 일요일 아침 6시 20분 되고 있습니다. 날씨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서울보다 모스크바가 덜 추웠습니다. 예, 연말 연시에도 눈이 없었고요. 뭐 지금은 이번 주 들어서는 영하 11도 정도인데 영하 11도라면 서울은 강추입니다만 예. 그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뭐 상쾌한 날씨라고 평합니다. 자, 내일이면 전쟁 3년인데 지금 현지 분위기가 어때요? 아무래도 전쟁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죠, 국민들은? 예, 물론입니다. 오늘 23일이 러시아는 국경일입니다. 그 주국 수호자의 날이라 불리는데요. 8일 국제 여성의 날과 비교해서 남성의 날도 불립니다만 이날이 그 소련 혁명기의 그 붉은 군대 창선일을 기념한 군인의 날로 보시면 되고, 예. 그 3년 전인 그 현지 시간으로 그 다음 날 24일 새벽이었죠. 바로 그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 예, 군사작전이 시작될 당시에 이곳 러시아 현지인들도 매우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지난 3년간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그 국경 지대에 비해서는 이곳 모스크바는 뭐 가끔 전해지는 드론 공격 소식 이외에는 뭐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일상의 모습인데요. 뭐 빨리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겠습니다. 네. 근데 뭐 상당한 인명 손실 또 경제적 피해도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국민들이 푸틴에 대한 지지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러시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전하기도 합니다만 러시아 피해 상황은 전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 그 부분 징병제를 실시할 당시에
푸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전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의 그 사이트를 보면 현재 그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정치인 푸틴에 대해서는 79%,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76%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이고. 이는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 지지율보다는 러시아 지방에서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기도 합니다. 네. 푸틴은 지금 종전을 위해서 트럼프와 즉시 협상하고 싶어 한다. 미국 언론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현지 사정은 어때요? 예, 러시아는 언제든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표방해 왔었고, 특히 그 이번 주였죠. 그 지난 18일에 그 사우디 미러 고위급 회담 이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대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회담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러시아적이라는 표현에는 동감하지 않는다거나 나토의 동유럽 철군을 요구한다는 보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등의 부인하는 등의 그 미국과의 협상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나름 신중한 분위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가 미국과의 협상은 당연할 듯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칭하면서 때론 러시아 당국자들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는 현 상황을 미국 및 서방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종전 협상은 결국 미국과 진행된다는 점은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종전을 위한 푸틴의 조건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는 그대로 그냥 점령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역시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가장 큰 조건은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조치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조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신 현재 점령하고 있는 4개 지역 및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 인정일 텐데요. 러시아는 이미 그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이들 4개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의 연방으로의 공식 편입을 한 상태이긴 만큼 네. 평화회담을 위해서 러시아 영토 포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틴의 조건. 예, 그 공식적으로 엊그제였죠.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 지역을 모두 탈환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요?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우크라이나 당국은 부인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는 러시아 언론들에서는 크게 보도하고 있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그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보도하고 있는 러시아 언론들입니다. 북한군이 참전해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게 지금 그 서방 세계에 알려 있습니다만 푸틴은 공식적 언급이 전혀 없죠? 러시아 당국이나 언론들은 북한군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교부 측은 작년 6월이었죠. 그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동반자 조약 체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간접적으로 표하고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모스크바의 그 북한 대사관이 위치한 모스크바 국립대학 인근 쇼핑몰이나 시내 전체에서 예전에 비해서 북한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현재 모스크바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 곳의 북한 식당의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인가요?부터 한국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오선근 통신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9분 막 지났네요. 잠깐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 네, 어느덧 3월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에 영하 10도를 밑돌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서울도 아침에는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영하 10도 안팎이었는데요. 지금도 체감온도 영하 7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서울의 낮 기온 1도 예상되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갈수록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충청에는 1에서 5cm,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그 밖의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몹시 건조합니다.
합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료 습도가 2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예방에 각별히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으로 동화 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낮 1시 반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진행 방향으로는 지금 전차로가 전면 통제고 반대 방향 차로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시내 주요 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어렵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잠실대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고요. 또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더 가서는 여의 2교 1차로에도 고장난 차 있으니까 각각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쪽으로 정체인데요. 반월터널 부근 3차로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기획 북한 병사들은 총알바지. 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게 북한군의 참전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먼저 요청했을까요? 푸틴이 먼저 요청했을까요? 일단 이 보도를 보면 이제 김정은이 먼저 요청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12,000명 정도 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12,000명을 수송하고 유지하고 보급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 필요도 없는데 12,000명을 김정은이 보낸다고 그래서 받았다? 그런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푸틴도 필요한 거죠. 그럼요. 푸틴이 훨씬 가려운 데를 김정은이 먼저 긁어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실 인민군 파병은 예상을 뛰어넘었죠. 예. 왜냐하면은 이건 원래 이제 지금 관계로 보면은 북한과 중국 간에만 조중 상호 원전 및 우호 협조 조약이라고 이건 동맹 조약이거든요. 군사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난해 갑자기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 가서 명칭은 군사 동맹 조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은 사실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데 거기에 이제 군사 지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래서 무기 지원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12,000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이 갈 거다라고는 판단이 안 됐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 러우 전쟁은 북한에게 명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한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놓고 얘기해 보면은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네. 근데 아무 차이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미국과 캐나다 정도 사이인데 우리가 캐나다 가서 미국하고 전쟁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의 대부분 전문가도 예상을 못했고 중요한 건 정작 북한도 현재까지 주민들에게는 파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파병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파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이 얻는 것은 뭐 무슨 첨단 군사기술 이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당장 그 12,000명 병사들에 대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게 좀 의아스러운 게요. 12,000명이면 지금 대략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나오는 얘기가 병사 1인당 한 2,000불 정도 약속을 했다. 네.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신병들 그 수준이거든요. 예. 그럼 12,000명이면 상당한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 북한 1달러당 북한 원화가 8,500원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파병 이후부터 2만 원에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어이고.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도 22,000원이거든요.
돈이 러시아에서 들어갔다면 환율이 오를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루브라 결제에 합의했고요. 푸틴이 지난해 6월 19일 가기 전날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내는데 거기에 자기들만의 결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루브라는 거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주로 그 실물, 그러니까 밀가루, 그다음에 석유, 비료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와 무기 공급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적으로는 온기가 전혀 안 느껴집니다. 좋아지는 게 안 보인다. 예.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 군사협력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2023년 기준입니다만 북한의 대외교역 의존도의 98.3%가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러시아는 5위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밀가루, 석유, 비료만 줘도 숨통은 트이지만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12,000명 파병인데 한 4,000명 정도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그 파병 규모의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의 이 전사상자 비율보다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사단에서 3분의 1이 소모됐다 그러면 그 사단은 괴멸된 겁니다. 왜냐 사단 작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력을 축소 재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졌다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너무 괴멸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부대를 빼서 재정비한 거예요. 후퇴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4분의 1 많으면 뭐 미국 전문가 같은 경우는 50%까지 사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최근에 밝힌 게 4,000명이고 우리 국정원도 3,000명 내외거든요. 그리고 대략 일치가 되는 게 사망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 최소 1,000명 이상이 전사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지금 포로로 된 북한군 병사들이 하는 얘기가 나 빼고 다 죽었다거든요. 네. 두 사람 다. 그렇게 보면 이 소모율이 아주 높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보다 사상 비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 이 방송 썸네일처럼 총알바지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군이 12,000명이 지금 북한에서 수천 킬로미터 거의 10,0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서 파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럼 중장비를 가져갈 수가 없죠. 두 번째 폭풍군단은 지금 파병된 경보병이에요. 중화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총과 수류탄 있어봐야 이 60mm 박격포거든요. 이게 사거리 2k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갔는데 지금 코르스크 평원은 이 평원 지역은 전차와 장갑차가 없으면 아예 전투를 못 합니다. 네. 그냥 막 속절없이 부서지니까 전차와 장갑차 시대가 끝났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좌우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지금 쓸 수 있는 전차 장갑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에는 그걸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몸으로 투입되니까 아이고. 그냥 소모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총알바지로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북한에서 여군으로 복무하다가 우리나라로 탈북하신 이소연 씨 전화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이소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탈 주민 이소연입니다. 얼마 동안 군에 복무하셨어요? 저는 10년간 군사 복무를 했습니다. 10년. 네. 뭐 여군에 가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북한 체제에서 가장 인정받는 당원이 되고 싶어서 네, 자원을 해서 갔고요. 북한 최전형 군단이라고 하는 4군단 네, 거기에 정신정찰대대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소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네. 우리 언제 탈북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네, 저는 2008년 탈북해서 대한민국 왔습니다. 아, 꽤 오래 지났군요. 네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 자녀가 군대 가면 어디서 어떻게 군 생활하는지 부모들이 다 잘 알아요? 우리는 뭐 전부 다 잘 알고 면회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사실 입대할 때 자대 배치를 우선 받을 때부터 부대 이름이 숫자로 다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4군단 갔을 때의 경우에도 213 부대 10명 함경북도에서 데려간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호명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고 있다가 자대 배치 받아서 신병훈련 끝나고 고향에 부모님께 편지 쓰는 시간을 줍니다. 예. 그때 편지를 보고 우표에 붙어있는
황해남도 우체국, 뭐 최신소 이름을 보고 부모님들이 황해도 갔구나, 강원도 갔구나라고 알 정도입니다. 예, 뭐 그럼 부모님들이 면회를 가거나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합니까? 제가 10년간 군복무 있으면서 저희 집에서도 한 번도 면회를 못 왔는데요. 뭐 북한의 기차가 보통 길 떠나면 5일, 10일 뭐 보통 한 달씩도 걸리고 하니까요. 예. 부모님들이 뭐 면회할 생각을 전혀 못했고 예. 또 부대 안에서 휴가도 없이 10년 동안 너는 휴가 있는 군인이라는 말을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뭐 집에 가본 일도 없고요. 네, 그래서 서로 몇 년 동안씩 생사를 모르고 그렇군요. 정말 그냥 부모님들은 고향에서 영양실조만 걸리지 말고 잘 견디고 와라라고 바람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한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저는 철저하게 지금 비밀리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도 최근 뉴스에서 접했는데 보니까 제가 군복무했던 신천리 쪽에 있는 군인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아마 그쪽에 4군단 경보병 부대에서 파견된 군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그 군인이 말을 했다시피 몇 년간 집에 소식도 못 전하고 있고 부모님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북한에 편지를 써도 잘 안 가고 군인들이 뭐 휴대폰이 있거나 뭔가 가족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외화벌이나 또 정권의 지금 그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병사들을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회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식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뭐 그런 군인들 부모들도 전혀 모른다 한마디로 그런 거고요. 네. 만약 전사했다면 통보는 해줍니까? 아마도 제가 군복무할 때 그런 사례들이 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냥 당과 조국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했다라는 전사영예증 한 장을 고향에 보내줍니다. 딱 그 정도? 예, 그래서 뭐 앞뒤 설명이 없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내 자식 왜 죽었느냐라고 토를 달 수가 없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여군으로 10년 복무하다 탈북하신 이소연 씨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생포돼서 우리 언론하고 인터뷰까지 한 북한군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명은 그 한국으로 오고 싶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군 포로가 양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2명이거든요. 현재 확인된 게. 그리고 향후에 북한군 포로가 다량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해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본인들이 자기가 북한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신분증을 러시아군 신분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이 북한군을 데려가면 파병한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는 바람직한 건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만 원래 포로를 저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포로의 인터뷰나 이런 게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돌아가면 모두 다 처벌 대상이거든요. 기밀을 얘기했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의사까지 표현했는데 이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여러 가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심리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쪽과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도 얘기를 했고 그럼 저 2명 정도면 본인들이 의사를 표시하면 원래 국제법적으로는 이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포로는 즉시 송환입니다. 그러나 또 국제 인도주의 규약에 따라서 강제 송환은 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탈북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의사를 표시하면 우리가 모두 보호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상당한 암묵적인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재건이나 또 지금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많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원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음에 러시아 포로와 교환한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포로 러시아 잡고 있는. 근데 러시아가 받아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그 양도 그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는 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휴전 내지는 종전 협상 얘기로 가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젤렌스키는 빼놓고 러시아하고만 휴전 협상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전쟁이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빨리 끝낸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푸틴에게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떡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이 속으로 웃죠 지금. 그럼 젤렌스키한테 줄 게 없죠. 젤렌스키한테 지금 그동안 도와준 돈을 받겠다는 입장이니까.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군사 지원 안 할 거야. 그럼 전쟁할 수 없거든요. 지금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장에 들어오면 미국이 원하는 조기 종전이 어려운 자꾸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기본 틀을 잡아놓고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이제 참여시키겠죠. 조상 찍을 때는. 네. 그런데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뺏긴 영토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놔둔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유럽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뺏긴 영토를 수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종전이나 휴전이 되면 푸틴이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첫째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재발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 또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푸틴이 이긴 형태 아닌 휴전이나 종전을 하고 싶은 게 나토 입장이고 미국이 트럼프는 관심이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는 푸틴이 도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영국군의 파병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나 나토 안에서도 어차피 우리 전쟁이 아니었고 그리고 동슬라브족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유럽의 불신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친밀감 잘 크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이 뚫리니까 지금 막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전만 보장된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다 뺏기는 건 아니니까 휴전하자라는 여론도 꽤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토도 지금 분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지원한 거에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50%를 달라. 뭐 이런 식의 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시작일 겁니다. 왜냐하면 걸프 전쟁 1, 2차 끝나고 나서도 그 지역의 재개발권이나 이 재건 다 미국이 가져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히토리는 시작이죠. 우크라이나 재건의 상당히 많은 부분. 그다음에 트럼프, 푸틴이 분명히 관계 개선을 할 거거든요. 미국과 러시아도. 그 지금 엄밀히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재건 수혜는 러시아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했는데 여기 주요 전투지였잖아요. 여기가 지금 괴멸됐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면적을 재건한다고 생각하면 여기 어마어마한 경제적 수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이권을 또 챙기려고 그러겠죠, 미국은. 어떻게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 구상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게 현실이죠. 지금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어요. 어이고. 지금 그러니까 막 또 젤렌스키 대통령 보고 독재자다, 뭐 계엄이다, 뭐 선거도 안 했다. 독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하는 건 맞거든요. 선거는 못했죠. 지난해 3월에 우리 이승만 정권 때도 선거를 했습니다. 1952년에.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젤렌스키가 해임했던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92%예요. 그러니까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약점이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갈 거다. 언제쯤 타결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푸틴이 원하는 건 5월 9일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5월 9일이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이거든요. 그럼 푸틴은 그 전에 끝내고 이번 전승전 행사를 화려하게 승전 행사로 꾸미고 싶고 이미 북한군까지 초청을 했어요. 김정은이 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는 뭐 지금도 기억나실 거예요. 24hours 하루 안에.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키스 켈로그 로우 특사에 따르면 100일이고 취임 후.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완전한 종전은 쉽지 않고 휴전은 상반기 중에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리한 휴전으로 한국형 한반도형 휴전의 가능성이 빠르면 상반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죠.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민심도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그만하자. 나라가 지금 뭐 전선이 지금 3년 동안 이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 지도부도 부패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시 내각도 부패해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생각이 푸틴도 싫지만 부정부패가 더 싫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현실에 처음엔 반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계열은 반발하겠지만 그러나 점차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갈 거다. 냉정한 국제 질서에.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젤렌스키는 물론 뭐 이제 전쟁 패배하는 식으로 휴전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제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선거를 하겠죠. 그런데 뭐 무슨 뭐 친러 정권이 들어서거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또. 친러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독립하고 나서 정권의 성향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줄타기, 하나는 친서방, 하나는 친러. 이게 야누코비치 정권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신정부는 현실적인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친러라기보다는 러시아라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뭐 수모스럽지만 국제정치니까요.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나토 가입을 다시 추진하거나 그럴 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토 가입은 지금 트럼프 러시아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트럼프 안도 그건 장기간 유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토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나토 헌장에 분쟁 중인 국가는 가입이 안 되고요. 첫 번째. 아하. 두 번째 청렴도, 국가의 어떤 그 평가 수준 이런 조건을 우크라이나 하나도 충족을 못 시켜요. 네. 그러니까 원래 불가능했던 나토 가입 그 문제가 너무 키워진 게 우크라이나 불행 중에 한 원인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이런 식으로 휴전된다면 사실 그 뭐 희생된 사람들 민간인을 포함해서 정말 그 사람들만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그렇죠. 전쟁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그럼 러시아가 이긴 거냐? 아니에요. 예, 제가 예. 보기에는 푸틴 살아생전에 러시아 국력 회복 못할 겁니다. 이겨도 이긴 전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푸틴은 전략적인 선택을 잘못한 거고 젤렌스키한테 가혹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토 가입 유보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예. 러시아에 협상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패자하고 푸틴도 패자한 거죠. 네. 그리고 나토도 패자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미국만 이익이냐? 제가 보기엔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도덕적 지도력을 이게 상실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패자가 되는 전쟁이 이번 전쟁이다 제가 보기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웃겠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승자가 되니까. 에이. 그래요. 전쟁이란 모두가 패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자,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민속 노래 붉은 가막살나무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